일부 군중의 정신구조. 1장 군중의 일반적 특성. 군중의 정신을 단일화하는 심리법칙. 심리학적으로 본 군중의 구성. 개인이 모인다고 군중이 되는 건 아니다. 심리적 군중의 고유한 특성.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의 사상과 감정이 일정한 방향을 향하면서 각자의 개성이 사라진다. 군중은 항상 무의식에 지배된다. 지성적 활동이 소멸하고 무의식적 행동이 지배한다. 이해력 저하와 완전히 변화된 감정. 변화된 감정은 군중의 일원인 개인의 감정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군중은 쉽게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군중이란 일반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개개인의 집단을 의미하는데, 그 집단은 각각의 국적이나 직업, 성별과 상관없고 그들을 모이도록 한 우연한 계기와도 무관하다. 심리학적으로 군중이란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특정 상황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무리는 그 무리를 구성하는 개개인과 무척 다른 특성을 드러낸다. 의식을 지닌 개성은 사라지고 개인의 감정과 생각이 집단화되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한다.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매우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집단 정신이 형성된다. 더 나은 표현을 찾지 못했으므로 이런 집단을 조직된 군중 혹은 심리적 군중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군중은 단일체를 형성하고 군중의 정신을 단일화하는 심리법칙을 따른다. 수많은 개인이 우연히 한자리에 모여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직된 군중의 특성이 생기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우연한 계기로 광장에 1000여 명이 모였다고 해도 그들에게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 심리학적으로 그들은 군중이라고 볼 수 없다. 조직된 군중의 고유한 특성이 생기려면 어떤 자극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그런 자극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각자가 지닌 의식의 개성이 사라지고 감정과 생각이 일정한 방향을 향해 향하는 현상은 한창 조직되고 있는 군중의 초기 특징이지만, 같은 장소에 수많은 개인이 동시에 모였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외따로 떨어진 수천 명도 특정한 순간에 어떤 격렬한 감정에 휩싸이면 심리적 군중의 특성을 띨 수 있다. 예컨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라. 그럴 때 단순한 계기만 있어도 그들의 행동은 즉시 군중 특유의 특성을 띈다. 대여섯 명으로 군중이 형성되는가 하면 수백 명이 우연히 모여도 군중을 형성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한편 평소에는 눈에 띄는 무리를 형성하지 않는 국민도 특정 영향을 받으면 군중으로 돌변할 수 있다. 심리적 군중은 일단 형성되면 일시적이지만 결정적인 힘을 지닌 일반적 특성을 얻는다. 이런 일반적 특성의 특별한 특성, 곧 군중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달라지고, 따라서 군중의 정신 구조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성이 더해진다. 따라서 심리적 군중은 여러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군중을 분류하다 보면 종파와 신분, 계급 등 특성이 다른 요소들로 구성된 이질적 군중과 다소 비슷한 요소들로 구성된 동질적 군중의 공통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그 외에도 각 군중을 구분짓는 고유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군중의 다양한 부류를 다루기 전에 모든 부류가 공통으로 가진 특성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도 박물학자처럼 한 과에 속한 모든 개체의 공통된 일반적 특성을 먼저 찾아내고, 다음 단계로 그 과에 포함된 속과 종을 구분짓는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군중의 정신구조를 정확히 묘사하기는 쉽지 않다. 군중이란 조직은 민족과 집단의 구성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그 집단이 받는 자극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심리를 연구할 때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개인이 평생 일관된 성격으로 살아가는 건 소설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야 성격도 변하지 않는 법이다. 내가 다른 곳에서 입증했듯이 환경이 갑자기 변할 때 표출될 수 있는 여러 성격이 모든 정신구조의 내재해 있다. 그래서 평상시라면 선량한 공증인이나 첨령한 행정관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온화한 부르주아지들이 국민공예 의원 중에 적지 않다. 혁명의 폭풍이 지나간 뒤 그들은 원래의 온화한 성격을 되찾았다. 나폴레옹은 그들 가운데서 충직하고 유순한 종복을 찾아냈다. 여기서 군중이 형성되는 모든 단계를 연구할 수 없으므로 완전히 조직된 단계로 접어든 군중만 집중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군중의 현재 모습뿐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발달한 군중만이 자기 민족의 변함없고 지배적인 유산에 새롭고 특수한 성격을 더할 수 있고, 그들의 집단화된 감정과 생각은 그렇게 해서 동일한 쪽을 향하게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만 내가 앞에서 말한 군중의 정신을 단일화하는 심리 법칙이 작동한다. 군중의 심리적 특성 중에는 독립된 개인에게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적잖게 있지만 오직 집단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특성도 있다. 우리가 군중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연구해야 할 것도 이런 고유한 특성이다. 심리적 군중에게 가장 두드러진 점은 다음과 같다.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이 누구든 간에, 즉 삶의 방식, 직업, 성격과 지능이 비슷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은 군중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종의 집단 심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독립된 개인으로 있을 때 하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지각하고 행동한다. 개인이 군중을 형성한 경우에만 나타나 행동으로 옮겨지는 생각과 감정이 있다. 심리적 군중은 이질적 요소들이 잠깐만 결합해서 형성되는 일시적 존재다. 비유하자면 어떤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결합해 각자가 지닌 특성과는 확연히 다른 새 생명체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허버트 스펜서처럼 통찰력 있는 철학자의 주장과 달리 군중이란 집합체는 구성 요소들의 단순한 합도 아니고 평균값도 아니다. 군중에서 새로운 특성이 생겨나고 그 특성들이 결합하기도 한다. 화학에 비유하자면 알칼리성 물질과 상성 물질이 결합해서 속성이 전혀 다른 새 물질이 생성되는 것과 같다. 개인이 군중의 일원으로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입증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런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하튼 그 원인을 어렴풋하게라도 파악하려면 현대 심리학에서 확인된 사실, 즉 무의식 현상이 단지 유기체의 움직임은 물론이거니와 지적 기능에서도 우세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다. 정신세계에서 의식은 무의식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치밀한 분석가나 예리한 관찰자도 자신을 지배하는 무의식적 동기를 거의 찾아내지 못한다. 의식적인 행동은 대부분 유전적으로 형성된 무의식층에서 비롯된다. 무의식층은 대대손손 전해져온 조상의 잔재로 이루어지고 그 무수한 잔재가 민족 정신을 형성한다. 어떤 행위의 명백한 원인 뒤에는 공이 밝히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원인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이처럼 비밀스러운 원인 뒤에는 그보다 더 비밀스러운 원인이 있지만 우리 자신도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걸 모른다. 결국 일상에서 하는 행동은 대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동기에서 비롯된다. 민족 정신을 형성하는 무의식적 요소들 때문에 한 민족에 속한 모든 개인은 서로 비슷하다. 반면에 개인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의식활동, 즉 교육의 결실이지만 특별한 유전 때문이기도 하다. 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도 매우 유사한 본능과 열정,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종교와 정치, 도덕, 애정, 반감 등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평범한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지식 수준에서는 위대한 수학자와 평범한 구두장이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만 성격 면에서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다. 이와 같은 성격의 일반적 특성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어떤 민족에 속한 정상적인 개인이라면 대부분 이런 특성을 거의 같은 정도로 지닌다. 따라서 그 특성은 군중이 공유하는 재산과 같다. 개개인의 지적 능력, 즉 그들 개인의 특성은 집단 정신에 녹아들어 사라진다. 이질성은 동질성에 삼켜지고 무의식과 관련된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군중이 일반적인 특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왜 높은 지능이 필요한 행동을 못하는지 설명해준다. 하나같이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전공 분야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해 내린 결정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 내리는 결정보다 나은 게 없다. 탁월한 사람이더라도 모두가 지닌 평범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군중에게 축적되는 것도 어리석음이지 개개인의 타고난 지혜가 아니다. 세상 모두의 지혜를 합해도 볼테르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세상 모두를 군중으로 이해한다면 볼테르의 지혜가 그들보다 나은 게 확실하다. 그러나 군중의 일원인 개개인이 각자 지닌 평범한 특성을 공유하는 데 만족한다면 평균값만 존재할 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특성이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새로운 특성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제부터 그 질문에 답해보자. 독립된 개인에게는 없고 군중에게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은 여러 원인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는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이 단지 함께하는 인원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무적이라도 됐냥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들떠서 혼자였다면 억눌렀을 본능을 따른다. 군중은 익명성을 띠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굴기 쉽다. 개인을 항상 올가매던 책임감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본능을 억제하는 경향도 사그라든다. 둘째 원인은 군중에게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여부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개입하는 전염이다. 확인하기는 쉽지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 전염은 잠시 후 다룰 체면 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문제다. 감정과 행동은 군중 사이에 어김없이 전파되는데 개인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할 정도다. 이런 희생은 개인의 본성과 상반된 모습으로 개인이 군중의 일원인 경우에만 찾아볼 수 있다. 셋째는 앞의 두 원인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다. 군중의 일원이 된 개인이 독립된 개인의 특성과 때때로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쯤에서 체면에 걸리기 쉬운 특성, 즉 피암시성에 관해 언급해야겠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피암시성은 앞에서 언급한 전염의 결과에 불과하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생리학 분야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발견들을 기억해야 한다. 한 개인이 다양한 과정을 거쳐 의식의 개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런 개성을 앗아간 조작자의 암시를 따라 본래의 성격이나 습관과 상반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군중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활동하는 군중의 일원으로 한동안 깊이 관여한 개인은 군중이 발산하는 열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상태에 놓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은 최면에 걸린 황홀한 상태와 매우 유사하다. 최면에 걸린 사람은 두뇌가 마비되어 최면술사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척수의 노예가 된다. 척수는 무의식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독자적인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의지력과 분별력도 잃고 만다. 따라서 모든 감정과 생각이 최면술사가 뜻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심리적 군중에 속한 개인의 상태가 이와 유사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더는 의식하지 못한다.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어떤 능력은 상실하지만 어떤 능력은 극도로 커질 수 있다. 일종의 암시에 걸린 그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모종의 행동을 취한다. 이런 충동은 최면에 걸린 사람보다 군중 사이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주어진 암시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상승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군중 속에서 그런 암시를 거부할 만큼 개성이 강한 사람은 드물다. 설령 있더라도 대세를 막기에는 중과 부족이고 기껏해야 다른 제안을 해서 군중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시도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적당한 표현이나 시의적절한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군중의 잔혹한 행동을 막았던 사례가 없지는 않다. 따라서 개인의 의식 상실, 무의식 활동의 우세, 감정과 생각을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와 전염, 암시받은 대로 즉시 행동하려는 경향 등이 군중의 일원인 개인의 주된 특성이다. 군중 속의 개인은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니다.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게다가 개인은 조직된 군중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문명의 계단에서 몇 단계 더 내려간다. 혼자였다면 교양인이었을지 모르나 군중이 되면 야만인, 즉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 군중 속의 개인은 충동적이고 난폭하며 잔인할 뿐만 아니라 원시인처럼 열광하며 때로는 용맹하게 나서기도 한다. 그런 개인은 독립된 개인에게라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말과 이미지에 쉽게 휘둘리고 자신의 명백한 이익을 해치면서 본래의 습관과 상반되게 행동하는 등 원시인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군중 속의 개인은 바람결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무수한 모래알과 같다. 각 배심원이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평결을 배심원단이 내리고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달갑지 않은 법과 조례를 의회에서 채택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국민공회 의원들도 하나하나 놓고 보면 온화하고 양식 있는 부르주아지였다. 그러나 군중으로 뭉치자 잔혹한 주장에 서슴없이 동조했고 무고한 사람을 단두대에 세웠다. 또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데도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버렸다. 군중 속의 개인이 행동만 본래의 자신과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독자성을 상실하기 전에 이미 그의 생각과 감정부터 바뀐다. 그런 변화는 근본적이어서 구두쇠가 낭비자로, 회의론자가 신앙인으로, 정직한 자가 범죄자로, 겁쟁이가 영웅으로 변할 정도다. 그 유명한 1789년 8월 4일 밤, 귀족들은 열강의 도가니에 휩싸여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는 투표를 했다. 그들 개개인에게 따로 물어보았더라면 누구도 이런 일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을 내려보자. 군중은 독립된 개인보다 항상 지적으로 열등하다. 그러나 감정이나 감정이 야기하는 행동으로 볼 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군중은 독립된 개인보다 우등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다. 군중이 어떤 암시를 받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군중을 범죄의 관점으로만 연구한 작가들은 이 점을 전혀 몰랐다. 군중이 때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영웅처럼 행하는 경우도 그에 못지않다. 신앙이나 사상의 승리를 위해 죽음을 무릅쓴 것도 군중이었고 영광과 명예에 열광한 것도 군중이었으며 십자군 원정 때 이교도로부터 신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혹은 1793년에 조국 프랑스를 지키고자 식량이나 무기 없이 싸운 것도 군중이었다. 얼마간은 자신도 모르게 행한 영웅적 행동이었지만 그런 행동이 역사를 만든다. 냉철한 계획에 따라 실행했던 위대한 행동만 공적으로 인정한다면 세계의 연대기에 기록될 만한 일은 거의 없다. 2장. 군중의 감정과 도덕성. 1. 군중의 충동성, 변덕, 과민성.
군중은 외부 자극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군중의 충동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잊을 정도로 강하다. 군중에게 사전 계획이란 없다. 민족의 영향. 2. 군중의 피암시성과 맹신. 암시를 따르는 군중. 군중은 암시된 이미지를 현실로 여긴다. 군중 속 개인에게 그 이미지가 비슷한 이유. 군중 속에서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다. 군중 속 개개인을 지배하는 환상. 군중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 수많은 증인의 일치된 증언은 어떤 사실이 조작되었다는 최악의 증거다. 역사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3. 단순하고 과장된 감정. 군중은 의심하거나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상 극단으로 치닫는다. 군중의 감정은 항상 과장되어 있다. 4. 군중의 편협성, 독선, 보수성. 이런 감정의 원인, 강력한 권위에 복종하는 군중. 군중은 한순간 혁명의 본능을 불사르지만 그럼에도 매우 보수적이다. 군중은 본성상 변화와 진보에 냉담하다. 5. 군중의 도덕성. 어떤 암시를 받느냐에 따라 군중은 개인보다 도덕성이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다. 설명과 사례. 이해 관계는 개인에게 최우선 동기지만 군중은 아니다. 군중의 교화적 역할. 여기서는 앞서 개괄한 군중의 주된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군중의 고유한 특성 중에는 충동성과 과민성, 이성적 추론 능력의 부족, 판단력과 비판 정신의 부재, 과장된 감정 등이 있고, 그 밖에도 여성이나 야만인, 어린아이처럼 진화가 덜 된 열등한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여러 특성이 있다. 후자의 특성을 증명하는 일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이기에 잠시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다. 그 같은 증명은 원시인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에게 부질없는 일이고, 그들의 심리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설득력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대부분의 군중이 보이는 다양한 특성을 하나씩 살펴보자. 1. 군중의 충동성, 변덕, 과민성. 앞에서는 군중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서 군중은 거의 언제나 무의식에 지배된다고 말했다. 요컨대 군중의 행동은 두뇌보다 척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군중은 원시인에 훨씬 더 가까워 보인다. 그들의 행동은 두뇌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자극에 따라 행해진 것이다. 군중은 외부 자극에 휘둘리고 그것의 끊임없는 변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군중은 충동의 노예다. 독립된 개인도 군중 속의 개인과 동일한 자극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개인의 두뇌는 그런 자극에 굴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러주기 때문에 독립된 개인은 군중 속의 개인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 이런 차이를 생리학적으로 독립된 개인은 반사작용을 조절할 수 있지만 군중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극의 종류에 따라 군중이 느끼는 충동은 너그럽거나 잔혹할 수 있고 영웅적이거나 비열할 수 있다. 그러나 군중의 충동은 실로 엄청나서 개인의 이해관계나 자기보호를 생각할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군중이 받을 수 있는 자극은 무척 다양하고 군중은 항상 자극을 따르기 때문에 몹시 변덕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군중은 냉정하고 잔혹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너그럽거나 더할 나위 없이 영웅적인 모습으로 순식간에 바뀐다. 군중은 쉽게 사형 집행인이 되기도 하지만 편한 마음으로 순교자가 되기도 한다. 어떤 신앙이든 승리에 필요한 대량의 피가 항상 군중의 가슴에서 흘러나왔다.
군중이 그렇게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기 위해 굳이 영웅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군중은 봉기가 시작되면 목숨을 흥정하지 않는다. 근래에 갑자기 인기를 얻은 한 장군이 있는데 그가 원했더라면 대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질 추종자를 10만 명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군중에게 사전 계획이란 없다. 군중은 극히 상반된 감정을 연속해서 느낄 수 있지만 항상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받는 자극의 영향 아래 놓인다. 마치 거센 바람이 불면 사방으로 흩날렸다가 바람이 그치면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과 같다. 뒤에 가서 혁명군중을 직접 살펴보며 그들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실제 예를 들어보겠다. 변덕이 심한 군중을 지배하기란 무척 어렵다. 특히 그들이 공권력 일부를 손에 넣었을 때는 더더욱 어렵다. 일상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조절장치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생명력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다. 군중은 무엇인가를 열렬히 원하지만 그 바람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요컨대 군중은 지속적으로 사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도 끈질기게 이어가지 못한다. 군중이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야만인처럼 군중도 욕망과 욕망의 실현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들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수적으로 우세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개입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요컨대 군중 속의 개인은 불가능이란 개념 자체를 상실한다. 독립된 개인은 자기 혼자 왕궁에 불을 지르거나 상점을 약탈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더라도 쉽게 이겨낸다. 그러나 군중의 일원이 되면 개인은 수가 부여하는 힘을 의식하게 된다. 이때 그에게 살인이나 약탈이란 암시를 걸면 그는 지체 없이 유혹에 넘어갈 것이다.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도 미친 듯이 때려부술 것이다. 인간의 몸이 격분한 상태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면 그런 격분한 상태가 억눌린 욕망을 가진 군중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군중의 충동성과 변덕, 과민성에도 민족의 기본적인 특성이 언제든 끼어든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군중의 모든 감정에도 그러하다. 민족의 기본적인 특성은 우리의 모든 감정이 생겨나는 불변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모든 군중은 언제나 과민하게 반응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라틴계 군중과 앵글로색슨계 군중은 놀라울 정도로 다르다. 프랑스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런 차이를 확연히 보여준다. 25년 전 프랑스 외교관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식으로 꾸며진 전보 내용이 공개되면서 군중의 분노가 폭발했고 그 분노는 끔찍한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수년 후에는 베트남 랑선의 소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무섭게 군중의 분노가 폭발했고 그 결과 정부가 순식간에 전복되고 말았다. 같은 시기에 영국군은 수단의 하르툼에서 훨씬 더 참담한 패배를 당했지만 영국에서는 약간의 술렁임이 있었을 뿐이고 장관들 중 그 누구도 해임되지 않았다. 군중은 워낙 여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라틴계 군중이 가장 여성적이다. 라틴계 군중과 함께하는 사람은 신속히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지만 타르페아 절벽 가장자리를 조심조심 걸으며 언젠가 자신도 거기서 내던져질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한다. 2. 군중의 피암시성과 맹신. 앞에서 군중을 정의할 때 군중의 일반적 특성 중 하나가 과도한 피암시성임을 말하며 모든 인간 무리에서 암시가 전염되는 것도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감정이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이유다. 군중이 중립적이라 가정하더라도 거의 언제나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암시를 받으면 쉽게 넘어간다. 첫 암시가 돌발적으로 뚜렷이 주어지면 군중 모두의 뇌에 즉시 전염되어 심기고 곧바로 방향까지 결정된다. 암시를 받은 모든 존재에게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뇌에 이식된 생각은 행동으로 옮아가려는 경향을 띈다. 왕궁에 불을 지르는 행동이든 자기 희생이 따르는 행동이든 군중은 똑같이 여긴다. 모든 것이 자극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독립된 개인의 경우처럼 암시된 행동과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막는 이성적 판단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군중은 언제나 무의식의 경계에 머물며 모든 암시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성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존재처럼 극단적인 감정에 휘둘린다. 게다가 비판적 사고 능력까지 상실한 나머지 모든 것을 맹신하는 경향을 띈다. 군중에게 불가사의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을 명심해야 도통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쉽게 조작되고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며 확산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군중이 무작정 맹신할 때만 전설이 생겨나고 군중 안에서 쉽게 퍼지는 것은 아니다. 군중의 상상력으로 사건이 크게 왜곡되면서 전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군중의 눈앞에서 일어나면 곧바로 변형된다. 군중은 이미지를 그리고 머릿속에 이식된 이미지는 애초의 것과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련의 새 형상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떠올릴 때 간혹 자연스레 이어지는 엉뚱한 상상을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성은 그런 이미지들의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군중은 일관성을 따지지 않는다. 군중은 왜곡된 상상력이 실체에 덧붙인 그 무엇과 실제 사건을 혼동한다. 군중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군중은 머릿속에 심긴 이미지를 실제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관찰된 사실과는 관련성이 까마득하다. 군중의 일원인 개개인의 기질이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군중이 직접 목격한 사건을 무척 다양한 방법으로 왜곡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전염이 일어나면서 왜곡은 군중의 모든 구성원에게 똑같은 성격을 띠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집단 구성원 중 누군가가 최초로 왜곡해서 인지하는 것이 암시가 전염되는 출발점이다. 예컨대 게오르기우스 성자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모든 십자군 병사에게 현연하기 전 실제로 그들 중 한 병사만 그를 인지했을 것이 분명하다. 한 사람만 본 기적이 암시와 전염을 통해 곧바로 모두에게 전해진 것이다. 역사에서 빈번히 반복되는 집단 환각 메커니즘은 항상 이런 식이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목격한 현상이라서 집단 환각도 진실의 전통적 특성을 모두 갖춘 것처럼 보인다. 이런 메커니즘을 반박하려고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의 정신적 특성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인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개인은 군중의 일원이 되는 순간부터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관찰하는 능력을 똑같이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다. 이 주장을 철저히 입증하려면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조사해야 하기에 한두 권의 책으로는 어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주장만 펼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으므로 인용할 만한 수많은 사례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몇 가지만 제시해보겠다. 다음은 지극히 무지한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갖 부류의 개인들로 구성된 군중이 쉽게 빠지는 집단 환각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 사례는 줄리앵 펠릭스 헤군데이가 해류를 다룬 책에서 인용했고 이전의 과학 잡지 르비 시앙티피크에 소개된 적도 있다. 프리기탄 벨풀호는 함께 항해하다가 폭풍우 때문에 흩어진 순양함 르베르소호를 찾느라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 태양이 자결하는 정오 무렵
갑자기 감시병이 파손된 구명정을 발견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감시병이 가리키는 쪽을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쳐다보았다. 그들은 분명 구명정을 밧줄로 연결해서 만든 뗏목을 보았다. 뗏목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조난신호 깃발이 펄럭였다. 하지만 그것은 집단 환각에 불과했다. 대포세 함장은 구명정을 내려 조난자들을 구하라고 명령했다. 목표물에 다가가던 장교와 병사들은 이런 경험을 했다. 많은 사람이 손을 내밀며 흔드는 것을 보았고 뭐라고 말하는지 뚜렷하지는 않지만 많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막상 다가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근 해안에서 흘러온 듯한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 몇 개가 전부였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 앞에서 환각은 사라졌다. 이 사례는 앞에서 설명한 집단 환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한쪽에는 무언가를 잔뜩 기대하는 군중이 있고 반대편에는 감시병이 표류하는 구명정을 가리키며 제시한 암시가 있다. 그 암시는 장교와 병사 등 모든 목격자에게 전염된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정확히 보는 능력이 소멸되고 실제 아는 사실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환각으로 대체되는데 많은 수의 군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적은 수가 모여도 그런 군중을 형성할 수 있다. 그들이 모두 저명한 학자라 하더라도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는 군중이 가진 모든 특성을 띠게 마련이다. 그들 각자의 관찰력과 비판 정신도 즉시 사라진다. 독창적인 심리학자 데이비가 제시한 무척 흥미로운 사례가 최근 심리학 연보에서 인용되었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와 부합하기 때문에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데이비는 영국의 저명한 과학자 월리스를 비롯해 뛰어난 관찰자들을 초빙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확인시키고 각자 그것을 봉인해서 원하는 곳에 숨기도록 한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 앞에서 영혼을 불러 석판에 글씨를 쓰게 하는 등 영매와 관련된 고전적 현상을 시연했다. 저명한 관찰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목격한 현상은 초자연적 수단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확증하는 서면 증언을 받은 후 데이비는 그 현상이 아주 간단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썼다. 데이비 씨의 실험에서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속임수 자체보다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목격자들이 내놓은 서면 증언 자체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점이다. 목격자들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늘어놓은 이야기들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으며 그들의 묘사 자체는 정확했을지 몰라도 그런 묘사로는 문제의 현상이 속임수였다는 게 설명되지 않는다. 데이비 씨가 고안한 방법은 무척 단순해서 그런 방법을 대담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나 데이비 씨에게는 군중이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힘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체면술사가 체면 걸린 사람에게 행사하는 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힘이 경계심을 품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도 작용하는 것을 보면 평범한 군중을 현혹하는 게 얼마나 쉬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 모든 신문마다 생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두 소녀의 기사로 가득하다. 10명의 목격자가 그들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 모든 증언이 완벽하게 일치한 터라 치안 판사는 아무 의심 없이 사망 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소녀들을 매장하는 도중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두 소녀가 엄연히 살아있고 더구나 그들은 익사한 소녀들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에서 인용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착각에 빠진 첫 목격자의 확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암시를 주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유사한 사례에서도 암시는 언제나 개인의 착각에서 출발한다. 그런 착각은 다소 막연한 기억에서 비롯되며
반복되는 확언을 통해 암시가 주의로 전염된다. 최초의 관찰자가 감수성이 무척 예민하다면 그가 알아보았다고 생각하는 시신에 다른 사람을 떠오르게 할 만한 흉터나 옷차림 등 특이점이 있기만 해도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이 이해의 영역에 침투해 비판 정신을 마비시키는 확증 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때 관찰자가 보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연상된 이미지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다음 경우처럼 친어머니가 자식의 시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된다.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래전에 일어났지만 최근 언론에서 다시 다루었다. 내가 방금 설명한 두 종류의 암시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다. 다른 아이가 그 아이를 알아보았지만 실은 착각한 것이었다. 그 후로 일련의 부정확한 신원 확인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어떤 학생이 아이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날 한 여인이 소리쳤다. 맙소사, 그 아이는 내 자식이에요. 그녀는 시신에 다가가 옷가지를 살펴보고 이마의 흉터도 확인했다. 맞아요. 지난 7월에 실종된 아들이 맞아요. 유괴된 다음 살해당한 게 분명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샤방드레였고 푸르거리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일했다. 경찰서에 불려온 여인의 제부도 망설이지 않고 귀염둥이 필리베르가 맞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푸르거리에 사는 주민 몇몇도 라빌레트 구역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이가 필리베르 샤방드레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고 필리베르를 가르친 학교 선생은 매달이 그 증거라고 했다. 그런데 이웃들도 제부도 학교 선생도 심지어 어머니도 착각했음이 밝혀졌다. 6주 후 시신의 신원이 정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보르도에 살던 그 아이는 그곳에서 살해되어 철도 화물로 파리까지 옮겨졌다고 한다. 레클레르 1895년 4월 21일. 이 같은 신원 확인을 주로 여성과 어린아이, 정확히 말하면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증언이 법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어린아이의 증언은 절대 증거로 원용하면 안 된다. 치안 판사들은 그 연령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러나 심리학의 기초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어린아이의 거짓말은 아무리 순진무구하더라도 결국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흔히 그랬듯이 어린아이의 증언의 기초에 판결을 내리느니 차라리 동전 던지기로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다시 군중의 관찰 문제로 돌아가 결론을 내려보자. 군중의 관찰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 대체로 한 사람의 착각이 모두에게 전염되어 암시된 결과일 수 있다. 군중의 증언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걸 증명해주는 사례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스당 전투에 참전한 기병대원은 수천 명에 달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 부대를 지휘했는지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영국의 울슬리 장군은 최근 발간한 책에서 수백 명의 증인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지만 워털루 전투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에 지금까지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밝혔다. 이런 사례들에서 군중의 증언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논리학 개론서를 보면 어떤 사실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한 증거는 많은 사람의 일치된 증언이다. 그러나 군중 심리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결론에 따르면 논리학 개론서의 이 부분은 오류가 있으므로 완전히 개정되어야 한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목격한 사건일수록 오히려 가장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수천 명이 동시에 어떤 사건을 지켜보았다는 말 자체가 실제 일어난 사건은 그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다는 뜻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앞의 논증에 근거하면 역사서는 순전히 상상의 산물로 여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역사서는 잘못 관찰한 사실에 훗날 설명을 덧붙인 몽상 같은 이야기가 된다. 그런 책을 쓰려고 시간을 낭비하느니 회반죽이나 개는 게 더 유익할 수 있다. 물론 과거의 역사가 문학작품과 예술작품 같은 기념비적 유물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난 시대에 실제로 무엇이 존재했는지 전혀 모를 것이다. 헤라클레스나 석가모니, 예수, 마호메트와 같이 인류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위인의 실제 삶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하나라도 알고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그들의 실제 삶은 지금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다만 민간 전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알고 싶을 뿐이다. 군중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도 실존했던 영웅이 아니라 전설 속의 영웅이다. 안타깝지만 그런 전설은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원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군중의 상상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데 특히 민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야훼는 성녀 테레사가 섬긴 사랑의 신과 크게 다르고 중국에서 섬기는 부처는 인도에서 숭배하는 부처와 이제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영웅이 죽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러야만 영웅의 전설이 군중의 상상으로 변형되는 건 아니다. 때로는 사후 수년 만에 변형이 일어나기도 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의 전설이 지난 50년 사이에 여러 차례 바뀌었음을 요즘에도 확인할 수 있다. 부르봉 왕조 시대의 나폴레옹은 목가적이고 자유로운 박애주의자요, 하층민의 친구였다. 시인들은 하층민이 그에 대한 추억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라고 노래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자 너그럽던 영웅은 권력과 자유를 찬탈하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음의 늪으로 몰아넣은 잔혹한 전제군주가 되었다. 지금 우리는 그의 전설이 다시 바뀌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수천 년 뒤의 학자들은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영웅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심하거나 그의 전설이 태양신화 혹은 헤라클레스 신화의 변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지금도 석가모니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간혹 의심하듯이 말이다. 그들은 이런 불확실성에서 위안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 즈음이면 군중 심리에 대해 지금보다 많은 것이 밝혀져서 역사가 오직 신화만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 말이다. 3. 단순하고 과장된 감정. 군중이 드러내는 감정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매우 단순하고도 과장된 이중적 특성을 보인다. 다른 면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점에서 군중 속의 개인은 원시인에 가깝다. 군중 속의 개인은 미묘한 차이에 신경 쓰지 않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군중 속에서 감정을 더욱 과장되게 표현한다. 어떤 감정이 한번 표출되면 암시와 전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주변에서 확실한 동의를 얻으며 그 힘이 증폭되기 때문이다. 군중은 감정을 단순하고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결국에는 의심하거나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군중의 감정은 여성들처럼 순식간에 극단을 치닫는다. 가볍게 내뱉은 의혹이 논의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로 돌변한다. 독립된 개인에게는 별로 힘을 얻지 못하는 반감이나 반론도 군중 속의 개인에게는 곧바로 흉포한 증오로 변한다. 군중의 감정에 내재한 폭력성은 특히 이질적 군중 속에서 더욱 부풀려진다. 그런 군중에 속해 있으면 아무 책임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군중의 수가 많아질수록 자신들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강해진다. 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군중은 독립된 개인으로 있을 때는 하지 못했던 감정 표현과 행동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
군중과 함께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 질투하는 사람도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자괴감에서 해방되어 일시적이지만 자신이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여긴다. 안타깝게도 군중으로 있을 때 나타나는 과장된 언어와 행동은 주로 나쁜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군중은 너무 쉽게 최악의 감정 과잉 상태로 치닫는다. 나쁜 감정은 대체로 원시인의 본능이 남긴 유전의 잔재다.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인은 처벌이 두려워 그런 감정을 억제한다. 군중은 쉽사리 암시에 사로잡히지만 그렇다고 영웅다운 행위나 헌신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고결한 미덕을 보이기도 한다. 도리어 군중은 독립된 개인보다 그런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군중의 도덕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군중은 감정이 격해지면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감정에만 자극을 받는다.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운병가는 격정적인 단언을 무람없이 사용해야 한다. 과장하고 단언하고 반복하되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중집회의 운병가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연설기법이다. 게다가 군중은 자기 영웅도 똑같이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기를 바란다. 영웅의 장점과 미덕은 적어도 겉으로는 더 좋게 미화되어야 한다. 군중은 영국의 주인공에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용기와 도덕성과 미덕을 요구한다는 적확한 지적도 있다. 영국에는 특별한 시각적 관점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충분히 타당한 견해다. 여하튼 그런 관점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규칙은 대부분 상식이나 논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군중에게 말할 때 대단한 수준의 기술을 갖춰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기는 하다. 대본만 읽고 연극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건 대체로 불가능하다. 극장 경영자가 대본을 받아서 읽어보아도 공연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연극 공연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면 경영자 자신이 직접 군중이 되어야 한다. 좀 더 폭넓게 설명하자면 민족의 지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군중의 환호를 받은 연극 작품이 다른 나라에서는 관객을 자극할 만한 힘을 발휘하지 못해 흥행에 완전히 실패하거나 전문가들의 호평만 받거나 관례적인 수준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군중이 감정에 대해서만 과장할 뿐 지적인 것은 전혀 과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굳이 덧붙이고 싶지는 않다. 군중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지적 수준이 즉시 크게 떨어진다는 건 앞에서 이미 보여주었다. 군중의 범죄를 연구한 사회학자 가브리엘 타르드도 그의 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입증했다. 따라서 군중은 오직 감정면에서만 극단적으로 올라가거나 반대로 크게 떨어질 수 있다. 4. 군중의 편협성, 독선, 보수성. 군중은 단순하고 극단적인 감정만 느낀다. 그들은 자신에게 암시된 의견과 사상, 신념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그것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거나 절대적 오류로 치부한다. 이성적 추론 대신 암시를 통해 결정되는 신념도 마찬가지다. 종교적 신념이 몹시 편협하고 인간의 영혼에 얼마나 포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중은 어떤 진리나 오류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뿐더러 그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편협하고 그만큼 권위적이며 독선적이다. 개인은 반론과 토론을 허용하지만 군중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대중 집회에서 연설자가 가벼운 반론이라도 제기하면 분노의 고함과 거친 욕설이 지체 없이 쏟아지고 그래도 연설자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물리적인 폭력이 뒤따르며 결국 연설자는 쫓겨난다.
당국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지 않으면 반론을 제기한 연설자는 군중에게 얻어맞아 목숨을 잃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독성과 편협성은 모든 군중의 공통된 감정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다. 예컨대 민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특히 라틴계 군중은 권위주의와 편협함의 정도가 무척 높기 때문에 앵글로색슨계 군중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개인의 독립성을 그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틴계 군중은 자신들이 소속된 집단의 독립성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이런 독립성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대자를 자신의 신념에 즉각 굴종시키려는 특성을 띈다. 특히 종교재판 이후로 어느 시대든 라틴계 민족의 과격한 급진주의자들은 자유라는 단어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뜻도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독성과 편협성은 군중에게 뚜렷이 드러나는 감정이다. 군중은 이런 감정을 편하게 느끼고 자극을 받는 순간 쉽게 받아들이며 힘들이지 않고 실행에 옮긴다. 군중은 힘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지만 호의적인 사람에게는 별다른 감동을 받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 호의는 유약함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군중이 온후한 지도자에게 동조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자신들을 강력히 억압한 압제자에게 동조했다. 군중은 언제나 압제자의 석상을 가장 높이 세웠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군주가 힘을 잃고 유약한 존재로 전락하면 군중은 그를 끌어내리고 멸시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더는 그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를 경멸한다. 군중이 존경하는 유형의 영웅은 언제나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인물이다. 그의 휘장은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권위는 군중을 압도했으며 검은 군중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었기 때문이다. 군중은 유약한 권위 앞에서는 언제라도 들고 일어나지만 강력한 권위를 마주하면 비굴하게 허리를 굽힌다. 권력자가 간헐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때마다 군중은 권력자의 극단적인 감정에 따라 무정부 상태에서 노예로, 노예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로 오가는 행태를 반복한다. 하지만 군중의 혁명 본능이 우세하다고 믿는다면 이는 군중 심리를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다. 군중의 과격한 성향이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군중의 과격한 저항과 파괴 행위는 항상 일시적 현상에 그친다. 또 군중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달리 말해 오랫동안 축적된 정신적 유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지극히 보수적이다.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으면 그들은 금세 무질서의 실증을 느끼며 본능을 따라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 한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철권 통치를 시작했을 때 그를 가장 열렬히 환영한 자들은 바로 가장 오만하고 다루기 힘들며 과격한 급진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철저히 보수적인 군중의 본능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사, 특히 민중혁명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군중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제도의 명칭을 바꾸고 싶어하며 때로는 이를 위해 폭력혁명까지 일으킨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본질은 유전된 민족의 욕구가 드러난 것이므로 군중은 항상 그 단계로 되돌아가려 한다. 군중의 끊임없는 변덕은 피상적인 문제만 바꾸려 할 뿐이다. 게다가 군중은 원시인만큼이나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군중은 전통을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맹목적으로 존중한다. 반면 현재의 생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새로 생겨난 것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품는데, 이런 마음은 뿌리가 매우 깊다. 방적기나 증기기관, 철도가 발명된 시기에 민주주의가 오늘날만큼 힘을 지녔더라면 아마도 그런 발명품은 실용화되지 못했거나 혁명과 대학살을 그 대가로 치러야 했을 것이다. 과학과 산업 분야에서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진 후에 힘을 가진 군중 세력이 등장한 것은 문명의 진보를 위해 천만다행한 일이다. 5. 군중의 도덕성.
도덕성이 어떤 사회적 관습을 일관되게 존중하고 이기적인 충동을 항구적으로 누른다는 뜻이라면 군중은 지나치게 충동적이고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도덕적일 수 없다. 그러나 자제와 헌신, 무사무욕, 자기희생, 공평성 같은 특성을 일시적으로 과시하는 일도 도덕성에 포함한다면 군중도 때로는 무척 고결한 도덕성을 띈다고 말할 수 있다. 군중을 연구한 심리학자는 몇 안 되지만 그마저도 범죄 행위라는 관점에서만 고찰했을 뿐이다. 군중의 범죄 행위가 상당히 빈번하다는 것을 확인한 그들은 군중의 도덕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중의 도덕 수준이 대체로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말해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는 파괴적이고 야만적인 본능이 원시시대로부터 내려온 잔재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살면서 그런 본능을 충족하려면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무책임한 군중의 일원이 되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면 자유롭게 본능대로 행한다. 같은 인간에게는 이런 파괴적인 본능을 상습적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동물들에게 행사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사냥에 대한 보편적 욕구와 군중의 잔혹한 행위는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다. 군중은 무방비 상태의 희생물을 서서히 죽이며 비열한 잔혹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철학자가 보기에 그런 잔혹성은 사냥꾼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사냥꾼도 수십 명씩 무리지어 다니고 사냥개들을 풀어 불쌍한 사슴을 뒤쫓게 하며 도살하는 희열을 만끽하지 않는가? 군중은 살인과 방화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헌신과 자기희생, 무사무욕 같은 고결한 행위를 독립된 개인보다 훨씬 잘 해낼 수도 있다. 특히 군중 속의 개인에게 영예와 명예, 신앙, 조국애를 내세우며 호소하면 감동한 개인은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한다. 프랑스 역사만 살펴봐도 십자군이나 1793년에 활약한 의용대처럼 비슷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 집단만이 그런 위대한 무사무욕과 헌신을 보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군중이 자신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신앙과 사상의 구호를 외치며 장렬하게 죽음을 맞았던가. 군중은 쥐꼬리만한 임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파업한다. 개인의 이익은 거의 언제나 독립된 개인이 가진 동기일 뿐 군중을 움직이는 동기는 되지 못한다. 군중이 그저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숱한 전쟁에 뛰어든 게 아니다. 그랬다면 사냥꾼이 거울을 이용해 체면을 건 종달새처럼 쉽게 목숨을 내던졌겠는가? 흉악한 악당들이 단지 군중에 속하기만 했는데도 잠시나마 매우 엄격하게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역사학자 이폴리트 텐이 지적했듯이 9월의 학사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희생자들의 지갑과 폐물을 쉽게 훔칠 수 있었지만 어김없이 그들을 혁명위원회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티일리 궁전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던 가난한 군중은 하나만 훔쳐서 팔아도 오랫동안 배불리 먹고 살 법한 값비싼 물건들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군중에 속한 개인이 이처럼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은 일관된 현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종의 법칙처럼 자주 목격한다. 이 법칙은 내가 방금 언급한 것보다 훨씬 가벼운 상황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군중은 연극 작품에서 주인공에게 과장된 미덕을 요구한다. 열등한 인간들이 모인 집회에서도 대개는 서로 점잖은 척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상습적인 남봉꾼, 포주, 빈정대는 건달도 외설적인 장면을 보거나 음담패설을 들으면 못마땅하다는 듯 투덜댄다. 그들이 평소 나누는 대화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따라서 군중은 저급한 본능에 빠졌을 때도 종종 높은 도덕성의 본을 보인다.
무사무욕, 인종, 공상적이거나 현실적 이상에 대한 절대 헌신을 도덕적 미덕이라고 부른다면 군중은 때로 가장 현명한 철학자도 도달하기 힘든 수준까지 그런 미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군중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미덕을 실천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군중이 대체로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스스로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다. 군중이 가끔이라도 이성적으로 사고해서 눈앞의 이익을 따졌다면 이 땅에서 어떤 문명도 꽃피우지 못했을 것이며 인류도 역사다운 역사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